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연천군 농가에도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파주에 이어 두 번째 확진 판정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권 전체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농가들은 초비상입니다. 발병 농가를 중심으로 파주 곳곳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과 방역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백신이나 예방약도 아직 없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살처분하고 넓은 지역을 소독하면서 이동을 막는 게 최선입니다. 잠복 기간은 3주 정도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전 WFN 대표가 자진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국 교수의 부인이 아들의 상장에 있는 직인을 스캔해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가 14.4%로 늘면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진입한 건데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주자가 증가해 이르면 연말쯤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선을 열흘 정도 앞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테러가 난 유세장에 있던 가니 대통령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이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연천군 농가에 돼지열병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파주에 이어 두 번째 확진 판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권 전체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차유부입니다. 네, 경기도 연천 돼지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침 7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돼지농장에도 결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이 나왔던 파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이 나온 돼지농장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에 의심 신고를 처음 했습니다.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해당 농장에 방문해서 농장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죽은 돼지는 2, 3일 전부터 식욕 부진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파주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한 뒤 당국에 의심 신고를 했다고 농장주들은 말했습니다. 이 농장에는 돼지 모두 4,7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곧 모두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큰데요. 연천 확진 농가 주변에 다른 농가들도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근 3km 이내에 돼지 농장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모두 5천여 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돼지 농장에 48시간 입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연천 확진 농장 주변에는 출입 제한과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던 파주 농장, 그리고 이번에 내려진 연천 농장은 직선 거리로 약 3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두 농장 사이에는 역학관계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주에 이어 하루 사이에 인근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또 나오면서 경기 북부권, 나아가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전국 양동 농가가 모두 초비상입니다. 잠복 기간은 3주 정도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가 쉼없이 땅을 팝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와 주변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5천 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파주를 중심으로 3곳의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파주에는
통제소 3곳이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방역 차량은 마을 곳곳을 돌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질병이 확인된 때부터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돼지 농장과 도축장 등에서 이동이 중지됐습니다. 발생지인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는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도 돼지 농가로 반입이 안 됩니다. 모임이나 회의 모든 것을 금지를 하고 농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외출도 자제를 시키고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잠복 기간은 나흘에서 19일 정도로 보는데 일주일쯤 발병이 가장 많아서 고비로 꼽힙니다. 그동안 확산을 막기 위한 피말리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주복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원인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확한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한강과 공릉천 합류지점 인근으로 북한 지역과는 불과 7 내지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임진강 너머는 바로 북한 땅. 북한은 올해 5월 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황해도 등 북한 접경 지역에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려 야생 멧돼지가 떠내려와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멧돼지 사체를 먹은 오소리나 너구리 등 육식동물이 강을 건너 농장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은 창문 없이 밀폐된 형태라 외부 접촉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농장주의 해외여행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 농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 주인이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농장 관리인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4명은 최근에 외국을 간 일도 없고요. 외국산 축산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 농장은 또 사용이 금지된 잔반도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이 확산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원인 파악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병 농가의 위치로 볼 때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과 자체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경기도 파주 지역 농가들이 가장 걱정이 많을 텐데요. 살처분 작업이 이뤄졌고 파주 곳곳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돼지농장에서는 굴삭기까지 동원돼 살처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 애써 기른 돼지들을 눈물을 머금고 땅에 묻은 겁니다. 살처분을 바라보는 인근 농장 주인은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태어나서 동안 평생 이러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새 목숨 사는 걸 묻는데 다시 돼지 사서 새끼나 그러는데 또 매년 걸리니까 한 5년은 돼야 돼요. 파주에는 거점 소독 시설이 설치됐고 방역 차량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농장 주변을 소독했습니다. 농장들도 자체 소독을 하는 등 파주 양돈 농가에는 말 그대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하는 게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뭐 백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거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발병 농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발생 농장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과의 거리가 10km도 되지 않아 농장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농가 90여 곳에 100만 마리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치사율이 높아 최악의 돼지 전염병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만큼 농민들의 시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떤 질병인지 또 주로 어떤 경로로 전염되는지 황선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는 40도에서 42도의 고열이 나고 호흡곤란, 구토, 출혈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인데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이틀에서 열흘 안에 폐사합니다.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발병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거의 수년간 얼려도 다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조건에서도 이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물 처분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가축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와 직접 접촉할 때 감염되는데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발병 국가에서 소시지와 햄 등 축산물을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염 가능성이 낮은 질병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발병 후 확산하는 이유는 사람에 의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양돈시설 종사자와 차량 48시간 이동 금지 등 방역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정육 코너가 평소보다 한산합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든 겁니다. 글쎄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죠. 아무래도 좀 꺼림직하고 좀 덜 먹게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국내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 장바구니에 돼지고기를 담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소고기와 닭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돼지고기가 이렇게 감염이 돼서 좀 심각해지면 아무래도 닭고기 쪽으로 저는 많이 돌리게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고 병에 걸린 돼지고기가 유통될 가능성도 없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축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유통된 돼지고기 모두가 안전하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상인들 역시 수요가 줄어드는 동시에 중국에서처럼 돼지고기 값이 껑충 뛸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내산이 오르면 수입도 같이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마진율은 점점 줄어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때 되면 저희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정부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런 당부에도 소비자들과 상인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모레 도라산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9.19 남북 공동선언 1주년 행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9.19 남북 공동선언 1주년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행사 관련 사항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9.19 선언 1주년을 맞아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라산역에서 기념식과 평화 퍼포먼스, 평화 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연결해 추가 확진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서 전파됐을 가능성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수의사회 김준영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예, 이 두 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세 번째, 네 번째를 지금 걱정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좀 그 의심되는 정황들이 좀 있어서 예, 많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네.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아, 저한테 이제 몇 군데에서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좀 일단은 전달된 게 있고요. 예. 아, 지금 경기도 파주 연천 외에도- 농가 말고도 다른 농가에서도 예. 우리 부회장님께 의뢰가 온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몇 곳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단순한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그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네네네. 오늘 확진 판정이 나온 연천 농가의 경우에는요.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장에서 한 3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파주에서 전파된 거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을까요? 아, 물론 의심할 수는 있지만, 예,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농장하고 관계된 분하고 통화한 결과로는 예.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역학상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쉽게 현재로서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역학 그 상 서로 공통점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양돈 농장은 이제 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사료 차량이 이제 그 A 농장에 들렸다가 B 농장 들렸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래처가 같은 사료 회사라 그러면 그 사료 차량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예, 예. 전문적으로 그 차 한 차만이 그 농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예. 여러 농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그러니까 A 농장을 매개체가 될 갔다가 만한 공통 분모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사료는 공유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료 차량은 예. 그래서 조금 더 뭐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해당 농장의 돼지, 그러니까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농장의 돼지는 오늘 모두 살처분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 지금 여러 사람들이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아마 살처분이 될 거로 봅니다. 예, 사실 자식같이 키운 돼지들을 묻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살처분 말고는 혹시 다른 그 방법은 없습니까? 아, 현재는 이게 백신하고 치료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살처분 방식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것이고요. 예. 그 소독이 그래도 이제 전파를 막는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유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파주하고 연천 농장 사이에 서로 이제 공통 분모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두 지역 모두 접경 지역, 북한 접경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만큼 이번 발병이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 섣부른 예단일 수도 있지만, 예, 그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거로는 북한 지역이 워낙 심각한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거로 봅니다. 예. 아까 백신이 없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프리카 풍토병이긴 하지만 이렇게 발생이 된 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중에서는 가장 그 덩치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백신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절차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게 아직은 안 돼 있다고 좀 봐야 되고요. 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해외에서는 좀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 해외 사례라든지 아니면 국내 현재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그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지막 임상 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국내는 아직은 뭐 개발 뭐 초기 단계 중에서도 뭐 아주 초기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 폐사율이 100%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왜 이렇게 치명적인 건가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풍토병으로 있던 질병이 이제 다른 지금 지역에 와서 다른 지역에서는 초기에 폐사율이 높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만성화되면 좀 폐사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초기에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만큼 충격이 큰 거고 감염된 돼지는 80에서 100% 지금 죽는 걸로 지금 뭐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모돈이 죽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주의 농장은 지금 5마리의 모돈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냥 뭐 아마 살처분 안 하고 그대로 뒀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폐사가 병으로 인한 폐사가 많았을 건데 뭐 일단은 어제 대부분이 살처분된 걸로 제가 뭐 듣고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은 아마 그 5마리였을 겁니다. 그 살처분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살처분하는 기본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그 생석회 도포서부터 뭐 그 바닥에 이제 비닐도 이제 깔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매뉴얼상에 그걸 잘 지키면은 전파되거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실은 아프리카 풍토병에서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지난해 아시아권으로 확산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돼지가 폐사를 했고요. 중국도 굉장히 많은 돼지를 살처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동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폐사하거나 살처분을 한 겁니까? 1차로는 초동 방역이 실패했고요. 농가들이 발병 사실을 숨긴 게 뭐 저는 이제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임상증상이 있던 돼지를 살처분을 하는 방식이 중국이나 베트남은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소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석회 도포나 이렇게 하고 메모를 해야 되는데 살처분 메모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진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리고 일부는 진단이 잘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그대로 시장에 출하를 했던 걸로 뭐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제 그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많은 농가들은 그 항원 검사를 좀 일제히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서서 이 소독만 좀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무래도 뭐 전국 농가 중에서도 이 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도 북부권이나 강원도 지역 농가들이 가장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가장 급하게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우선 모돈이 이유 없이 죽거나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폐사가 많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좀 그 지자체나 정부 당국에 신고하는 게 지금 뭐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모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농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죽은 돼지가 한 2, 3일 전부터 식욕 부진의 증세를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혹시 다른 농가들이 좀 참고를 할 만한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초기에는 잠복기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임상증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설사를 처음에는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고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동반하게 되면 아무래도 식욕부진이라고 해서 이제 사료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며칠 나오다가 이런 증상으로 갑자기 폐사가 되든지 그리고 이제 뭐 폐사된 거를 부검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수의사들 도움을 받으셔갖고 그 이제 확진 판정 내지는 검사를 좀 받으시면 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수의사회 김준영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출근길에 나선다면 확연히 차가워진 공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카디건 등 얇은 겉옷 꼭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19도를 보이는 서울 기온, 한낮에도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또 오후 늦게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남부지방은 여전히 다소 덥겠는데요. 대구와 부산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26도, 대전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유출 논란과 관련해 현재 당정 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 조국 장관도 오늘 협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모두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당정협의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당정협의회에서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 방안 및 검찰개혁 관련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귀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공공교도인 제도 도입,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 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은 물론 실무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논의 주제 중에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찰개혁을 비롯한 민생 관련 정책 안건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중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두 발언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당정 협의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도피했던 핵심 인물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전 WFM 대표가 자진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들의 상장에 있는 직인을 스캔해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사모펀드 관계자 4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전 WFM 대표 우모 씨가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외에는 왜 나가셨던 겁니까? 정경심 교수 만난 적 있으시죠? 없어요. 우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장관 오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코링크 PE에 영어 교육업체 WFM에 지분을 팔았습니다. WFM 최대 주주가 된 코링크 PE는 생뚱맞게 WFM에서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7달 동안 WFM에서 모두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영어교육 자문료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이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고 보고 우 전 대표의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 펀드의 투자서로부터 다시 투자를 받은 2차 전지업체 IFM의 김모 대표도 최근 불러 조사하는 등 사모펀드 핵심 관련자들을 대부분 조사했습니다.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쓰던 사무실 컴퓨터에서 구체적인 위조 작업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을 컬러로 스캔해 총장 직인이 포함된 하단부를 잘라낸 뒤 딸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각각 2012년과 2013년 1년 간격으로 총장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는데 직인의 위치나 기울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딸의 표창장 파일의 생성 시점은 2013년으로 정 교수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딸의 입시 관련한 핵심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네, 조금 전인 오전 8시 반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대책과 관련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농식품부 차관 이재욱입니다. 2019년 9월 18일 ASF 방역 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오늘 연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함께 일시이동 중지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리님께서도 방역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제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 연천 등 발생 지역과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특단의 방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6,300호 모든 돼지 농장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축협 또 양돈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농장별 일일 방역 관리를 추진하시고 그 실적을 실시간으로 우리 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가용한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셔서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ASF 방역 총괄 상황에 대해서 방역정책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또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주자가 증가해서 서울 인구는 이르면 연말쯤엔 1,00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 전체 인구는 1,004만 9,600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14.4%를 차지했습니다. 유엔 분류에 따르면 노인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보는데 서울은 고령화 사회가 된 지 13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7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24년이 걸렸습니다. 서울은 일본보다도 2배나 빨리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생산 가능 연령층은 줄어드는데 노인 비율은 증가하면서 노년 부양비도 꾸준히 늘어 34%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인구 자체도 줄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도로의 전출이 꼽혔습니다. 지난해에만 13만 5천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전출 이유가 되고 있는 높은 어떤 주거비 부담 문제나 아니면 어떤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나 또 국가 차원에서 보다 더 그 청년들의 어떤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또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맞춰 복지 정책과 도시 인프라 계획도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구수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현실화됐습니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 날짜 관보에 실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됐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해 2지역에 배치됐습니다. 가해 2지역은 나지역 국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포괄 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간 품목 전략물자 1,138개는 모두 개별 허가로 전환됩니다. 포괄 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국제 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했던 거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출 통제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일본에 이어 21일 만에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진입니다. 지구 반대편 폴란드에서 팔리는 음료수가 전범기인 우길기를 연상하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생이 이런 사실을 SNS에 알리고 제조사에 항의까지 해서 결국 생산을 중단시켰는데요. 이렇게 민간 외교관들의 활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폴란드의 한 상점 판매대 위에 붉은색 디자인의 음료 여러 개가 진열돼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제 전범기인 우길기가 선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폴란드 시중에서 유통됐지만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전범기를 연상케 한다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폴란드어를 전공하고 있는 25살 조중희 씨는 제조사에 메일을 보내고 SNS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국도 폴란드와 같이 다른 나라 때문에 시련을 받은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양이 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폴란드인이 관심을 보였고 처음에는 외면하던 폴란드 제조사는 결국 생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저 같은 대학생도 그냥 혼자 매일 들여다보는 SNS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냈듯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팔리던 우길기 티셔츠도 최근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현지 정부기관과 언론에 문제점을 알린 한 교민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으로 불리는 단체 방크도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미국과 호주의 한 대형 쇼핑몰도 우길기가 그려진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감추고 있는 진실을 과거 나치를 심판했던 유럽과 미국에 알려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진정하게 그 길을 하는 거고.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가 계속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간 외교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선을 열흘 정도 앞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테러가 난 유세장에 있던 가니 대통령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이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파로완주 주도인 차리카르. 대통령 선거 유세장 인근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자살 테러범이 유세장으로 통하는 첫 번째 검문소에서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24 جسد و 32 نفر زخمی را به شفاخانه انتقال دادند که در جمع اجساد یک نفر خانم هم شامل است و در جمع زخمی‌ها خانم‌ها و اطفال هم شامل. 이번 폭발로 20명이 넘는 주민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지만 중상자들이 많은 탓에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یک را ما خود ندیدیم که یک موتورسیکلتی آمد یک صدا کرد دیگه انفجار شد بسیار مردم شهید و زخمی شد.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도 유세장에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안전한 상태라고 대선 캠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같은 날 수도 카불에서도 미 대사관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군인 6명을 포함해 20명 넘게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은 이날 두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기는 탈레반은 그동안 이번 선거를 보이콧하라며 아프간 국민을 상대로 경고해 왔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아프간 정부군과 세력 회복에 성공한 탈레반 측 모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대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네, 요 며칠 말썽이던 늦더위가 물러갈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중부 지역의 늦더위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랐었지만 오늘은 26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대구가 29도로 오늘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구름이 걷히고 점차 파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외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